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인생 비극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소년원에 있던 시절 제 얼굴은 항상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어 보이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살짝이라도 건드리려 치면 올그락불그락하며 주먹을 휘두르거나 주변을 발칵 뒤집어 놓았었죠. 엄마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툭하면 싸우셨습니다. 살림을 부수고 악다구니 쓰며 싸우다가 엄마가 집을 나가야 전쟁이 끝났습니다. 잦은 싸움의 원인은 엄마의 바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빠가 오해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빠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 엄마가 보이질 않았어요. 이제 니네 엄마는 들어오지 않아. 앞으로는 엄마를 찾지도 말고 만날 생각도 하지마.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엄마에게서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의 그림자도 찾을 길이 없었어요. 아빠는 날마다 술에 취해 들어왔고 3학년, 4학년 저희 형제는 고 싶어도 아빠한테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무서웠거든요. 어느 날 집에 새 여자가 들어왔어요. 아빠는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제의 입은 본드로 단단히 붙여버린 듯 묵묵하기만 했었죠. 어딘가에 있을 엄마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새로 들어온 여자와 정말 잘 지냈어요. 새엄마도 정말 저희에게 잘해주셨고 저희 형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예전보다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날로 커져만 갔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어렵게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아빠 몰래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은 마치 꽃가루를 뿌려 놓은 듯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닐 거야.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빠가 모두 오해한 걸 거야. 엄마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무슨 말부터 할까? 온갖 상상 다 하며 엄마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엄마의 당황해하는 모습이라니 지를 본 엄마는 마치 몹쓸 것이라도 본 듯 소스라쳤습니다. 엄마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어요. 후다닥 동네 공원으로 저를 끌고 간 엄마는 본인의 처지를 일일이 설명하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너희 아빠와 맞지 않았어. 너희를 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그때 만나던 사람이랑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너보다 3살 아래야. 너에게 미안하지만 지금의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 너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으니 미안하지만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나 찾지 마. 전결석을 밥 먹듯 했고 걸핏하면 주먹질을 했으며 밤늦도록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도둑질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훔쳐오거나 친구를 폭행하여 경찰서를 드나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차터리, 집터이까지 범위를 넓혔어요. 그러다가 강도상의 죄로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몸서리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안갚음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소년원에서 나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저는 마음을 잡고 수업 한 번, 야간 자율 학습, 보충 수업 한 번 땡땡이 치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엄마의 보살핌 덕분이었어요. 새엄마와 가을에 예쁜 낙엽을 주워 두꺼운 사전에 차곡차곡 까우며 깔깔거리며 행복해하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저희 형제는 엄마가 그리웠던 만큼 새엄마를 따랐고 새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새끼 여동생도 저희를 잘 따랐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보충 수업을 받았던 저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뭔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발걸음도 여느 때와 달리 원가에 쫓기듯 점점 빨라졌고요. 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왠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불이 나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어요. 살갗으로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에 심장이 조여들 것처럼 공포스러웠지만 용기를 내 벽을 더듬거려 거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실은 평소 깔끔하고 정말했던 새엄마의 성격을 말해주듯 먼지 하나 없이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의 섬뜩함은 사라졌지만 항상 이 시간이면 집에서 다투고 있던 아빠와 새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저는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불길함을 물리친 후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아빠와 엄마를 불렀습니다. 너무 다정해서 화가 날 만큼 닭살 커플이었던 새엄마와 아빠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은 그날로부터 몇 개월 전부터였어요. 언제부턴가 아빠가 새엄마에게 손짓까지 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랐지만 아빠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저와 동생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마취에 넣어도 안 아플 것처럼 예뻐했던 새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여동생을
바라보던 아빠의 시선도 변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마치 무슨 끔찍한 괴물이라도 보는 것처럼 무척이나 혐오스럽고 고통스럽게 변해버린 낸이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동생에게 의미 없는 말 한마디도 섞지 않은 채아빠는 새엄마와 합친 후 자상했던 모습에서 점차 예전 친엄마와 함께 살던 때의 아빠의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점점 여우여가는 새엄마 모습과 아빠의 잦은 외박으로 저는 어렴풋이제 든든한 울타리가 다시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날 꽉 닫혀있던 안방 욕실 안에서 새엄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욕실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이딴 건 붉은 피와 그 옆에 떨어져 있던 나리선 면도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두 팔을 의지한 채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새엄마 모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가슴에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새엄마의 왼쪽 팔목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피는 욕실 바닥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흘러내려 저를 밤마다 괴롭힙니다. 무엇이 아빠를 그토록 변하게 했는지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부모님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은 눈치챘지만 그게 뭔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119구급 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도중 새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새엄마는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새엄마의 장례식 때 저는 차마 받아들이기 힘겨운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새엄마가 왜 스스로 별이 되어버렸는지, 여동생을 바라보는 아빠의 눈빛이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고모들끼리 하는 말을 우연히 들게 된 겁니다. 천하의 나쁜 년, 쟤까진 년이 죽으면 다야. 내 동생 인생이 지경으로 망쳐놓고 쟤 혼자 죽어버리면 다인 거야? 저 민정이 년이 황씨 집안 핏줄 아닌 게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니까. 민정이는 새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여동생 이름입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듯 애지중지하더니 꼴 좋다.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말이야. 임신한 몸으로 우리 상원이한테 시집을 와. 참 기가 막혀서. 상원 저 새끼가 이지 팔싹둥이란 말을 믿어. 못난 놈. 근본도 모르고 어디서 글러먹었는지도 모르는 천한년을 집안으로 들일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 아이고 이제 어쩌나. 우리 상원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저 사고를 외쳐낸 애미나 똑같은 년들이었. 저는 고모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기에 절대 믿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버림받은 나를 친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감싸주던 새엄마가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여나 어른들의 대화를 들을까 마음 졸이며 장례식을 치렀고, 장례식이 끝난 후 새엄마의 유골은 한강에 뿌려졌습니다. 뭔지 모를 분위에 눌려 차마 묘를 쓰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새엄마의 유골은 강물 따라 허망하게 풀려가 버렸어요. 어쩌면 새엄마도 그렇게 바람 따라 물 따라 흘러가는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마음의 위안으로 삼으며 그렇게 저희 형제와 여동생은 새엄마를 보내야 했습니다. 손안에 잡히는 한 줌의 재로 변한 새엄마의 유골이 너무나 따뜻해지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치 새엄마가 따뜻하게 제 손을 어루만져주는 것만 같아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스산한 가슴을 안고 빈집으로 돌아온 저는 화장대 서랍에서 우연히 새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들이 치를 떨며 내뱉었던 말들이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새엄마는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한테 배신을 당한 뱃속에 여동생을 품은 채 아빠와 결혼을 했더군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태로 아빠를 속이고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 같던 새엄마가 그렇게 간교하고 파렴치한 여자였단 말인가.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나 봅니다. 그렇게 숨겨왔던 사실은 어느 날 우연히 들통이 났다고 해요. 작은 제약회사를 다니던 아빠가 회사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중 유전자 연구에 필요한 샘플로 여동생과의 친자 확인을 의뢰했고, 결국 뜻하지 않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이었어요. 아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 앞에서 절망했고, 그날부터 단란했던 가정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새엄마의 일기장을 남몰래 태우고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못한 채 꾹꾹 안으로만 새겼습니다. 무서웠어요. 혹여나 여동생이 알게 될까봐. 허나 다행히도 아빠는 여동생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혼자서 가슴만 태웠습니다. 아빠의 시선은 여동생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점차 더 냉랭하게 변했고, 그런 시선이 가슴이 설득하도록 싫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점차로 말을 안 하게 되었어요. 특히 여동생에게 정말이지 무뚝뚝하고 차가운 오빠가 되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말을 한다면 저도 모르게 새엄마에 대한 얘기를 할 것만 같아 입을 꾹 닫은 겁니다. 새엄마가 돌아가신 후 4개월 만에 고모를 손에 이끌려 저희 아빠는 또 다시 재혼을 하셨습니다. 고3 겨울방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새엄마란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 새엄마가 들어왔어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에 거슬렸는지 새엄마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스스럼 없이 하며 허구한 날 저와 제 동생들을 괴롭혔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자태를 한 여자가 그렇게 쌍스러운 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다니. 그 여자는 사악한 마녀였어요. 물론 아빠 앞에서는 천생유조숙녀였지만요. 눈물이 날 만큼 화창했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결국 새엄마를 향해 거실 탁자에 놓은 꽃병을 던져버렸습니다. 요행히 꽃병을 피한 새엄마는 저에게 달려들다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아빠를 보곤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우다다 안으로 들어온 아빠는 바닥으로 넘어가는 새엄마 곁으로 쏜살같이 달려왔고 새엄마는 아빠의 품에 안겨 과장스럽게 흔을 시작했어요. 가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승원이 이상하다고요. 갑자기 발악을 하면서 절 죽이려고 했어요. 무서워요. 여보, 마더 이상은 저 애랑한 집에서 못 살겠어요. 죽어라 저를 쏘아보시는 아빠의 섬뜩한 시선에 저는 문득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그때 산산조각이 난 꽃병 조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재빨리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하나 들어내내 질끈 감은 후 거세게 손목을 그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를 보며 저는 묘한 희열과 해방감을 느꼈어요. 집을 뛰쳐나갈 용기는 없었지만 죽을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래, 죽는 거야. 그래서 새엄마 곁으로 가는 거야. 낳아준 엄마보다 나를 사랑해줬던 새엄마 곁으로 가서 안아달라고 해야지. 사경을 헤매다 제가 깨어난 곳은 썰렁한 병실 아니었습니다. 며칠 만에 입원 후 저는 퇴원을 했어요. 하지만 집에는 들르지도 못한 채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9 제 눈에 비친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어요. 한창 학교에서 친구들과 참새처럼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어야 할 나이에 저는 삭막한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버려내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정돼 눈물이 났고 엄마가 원망스러워 오열했고 그렇게 가버린 새엄마가 그리워 또 울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그 요양원에 갔을 때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새엄마의 포광과 아빠의 무심한 눈초리가 난무나지 않는 이곳이 오히려 너무 편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며칠은 요양원 앞을 가로지으며 유유히 가는 강물에 넋을 빼앗겨 하루 종일 강물만 바라봤고 또 며칠은 요양원 주변을 둘러싼 소나무, 숲의 향에 취해 그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몸속에서 뻗쳐오르는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들을 당혹스럽게 했고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저는 한 차례 더 세상을 떠나기 위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부모님에게 버려졌다는 현실이 저를 못 견딜 만큼 슬프고 외롭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죽길 바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생명이란 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건지 저는 또 다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악을 하며 죽게 내버려 두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 소식을 들었을 텐데 아빠는 끝내어주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요양원 생활을 마치고 저는 다시 세상에 나왔고 다시 부모님이 사는 집에 들어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기에 혼자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첫 달 원룸 월세를 큰 고모가 도와주셨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극적인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많이 배우고 부자인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자 쪽 호러머니인 장모님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고 또 사실 바보인 저에게 귀한 집딸을 보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내마 장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싶다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아내의 자금 지원으로 아파트 시공업체 납품 공사 일을 했는데 그만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사채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갈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한때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아파트며 뭐 저축이며 다 털어서 저를 떠나도 좋다고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 가능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 아내는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해? 다시는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날 직장 명토에서 퇴직금과 아파트랑 모두 팔아서 빚을 다 갚아주었던 아내입니다.
저는 아내 덕분에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걱정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장모님 집에 얹혀 사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염치가 없었네요. 그때리어 연탄 배달을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지만 아내는 처음 하는 고된 일에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돈을 모아갈 때쯤 아내 갑작스럽게 급성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지만 딸을 잃은 장모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악착같이 일을 했고 결국 장모님께 덕덕하게 생활비를 드릴 만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장모님의 저에 대한 원망은 심해져만 갔고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며 매일 같이 통곡하셨습니다. 허나 장모님과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동료이자 서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장모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빌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내를 잃은 슬픔, 딸을 잃은 슬픔과 절망에서 저희는 서서히 완벽히는 아니지만 벗어나게 되었고 장모님은 저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어제는 장모님과 처음으로 대천 바닷가를 갔습니다. 조개구이와 함께 술을 같이 하게 마시고 작은 방 하나를 빌려 장모님은 침대 위에서 그리고 저는 바닥에서 누워 지나간 시간 이야기,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고 돌아왔네요. 오늘 아침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번 부모에게 버려졌던 저를 아들로 받아주신 장모님과 서로 부둥 안고 울었습니다. 그만의 삶이 복받쳐 올라 목 놓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